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언제든 배당을 줄일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신용위기엔 은행들도 배당을 삭감했죠. 배당금 지급이 회사가 건전하다는 증거라는 생각도 미신이라는 말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현금이 넘쳐나므로 매우 건전하고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건전한 회사로 봐야 한다는 논리지만 전혀 아니라고 캐넌 말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 몇 주 전인 2008년 8월에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배당은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니라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책은 켄 피셔의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입니다. 켄 피셔는 필립 피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필립 피셔는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버핏이 자신의 85%는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나머지 15%는 필립 피셔라고 말했을 정도이죠. 켄 피셔가 회장으로 있는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880억 달러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켄 본인은 2009년 기준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 중 28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를 평가하는 기준인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을 개발한 투자자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모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말이죠. 진짜 큰 문제는 실제로 모르거나 잘못된 것을 안다고 믿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2012년 켄이 적은 이 책은 흔히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즉 미신에 대해 다룹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장,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누구나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지 따져보죠. 먼저 직관적으로 꾸준한 채권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주식보다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채권이 더 안전한지는 안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단기 기대 변동성이 낮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단기 변동성이 높더라도 장기 목표 달성 가능성이 증가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채권의 변동성이 낮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 가격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해에 따라서는 채권의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미국 채권도 예외가 아니죠. 단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1년이나 5년처럼 단기적으로만 볼 때 그렇죠. 심지어 채권은 기대 수익률도 낮습니다. 투자 목적이 오로지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고 장기 수익률이 낮아도 좋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 그림은 최근 5년의 연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보여줍니다. 표준 편차는 변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식 100%일 때 수익률이 가장 높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당연히 주식 100%일 때 가장 큽니다. 조합에서 채권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표준 편차도 작아집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주식이 채권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년 단위로 분석하면 주식 100%의 표준 편차가 극적으로 감소하여 채권 100%의 표준 편차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변동성은 비슷하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주식이 높죠. 분석 단위를 30년으로 늘리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주식 100%의 평균 표준 편차가 채권 100%의 표준 편차보다 작았습니다.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의 절반인데 수익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식의 연평균 변동성이 매우 낮다면 주식의 수익률도 채권처럼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변동성은 줄어들어 안정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죠. 자주 들어본 말은 아니겠지만 과거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은 주식이 높았죠. 그런데도 주식을 두려워하는 투자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화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투자할 때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받는 고통이 2배 이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행동 재무학의 전망 이론에서 하는 말이죠. 인간의 두뇌는 안전 가능성보다 위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맹수의 습격이나 다가오는 겨울을 몹시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더 대비를 잘한 인류가 생존했을 겁니다. 즉 조심성 있는 유전자를 더 많이 후손에게 물려줬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 10%에서 느끼는 고통이 이익 25%에서 느낀 기쁨만큼 큰 겁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훨씬 많다. 이번에는 주식의 하락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을 알아보죠. 위의 표는 기간별로 주식 수익률의 플러스 빈도와 마이너스 빈도를 보여줍니다. 1단위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일 확률은 동전 던지기 확률인 50%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아침에 HTS를 키면 플러스일 확률이 53%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석 기간을 조금 늘려보면 플러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 단위로 과거 주식 수익률로 보면 플러스일 확률은 62%이고 12개월 단위로 보면 확률은 73.2%가 됩니다.
이는 주식을 사고 1년 뒤에 보면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73%라는 거죠. 위의 자료가 보여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주식은 평균적으로 플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년 이상의 장기간에선 주식 수익률은 100% 플러스를 보이고 변동성은 채권보다 낮았죠. 투자는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을 다루는 게임입니다. 투자에서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채에 투자에서도 해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과거 실적, 경제의 펀더멘탈,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924년 이후 20년 단위의 기간이 67개나 있었습니다. 이 67개 중 주식이 채권을 누른 기간이 65개, 97%였죠. 그리고 이 65개의 기간의 평균 수익률은 주식이 881%이고 채권이 247%였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채권을 능가한 기간의 수익률을 보면 채권은 262%이고 주식은 243%여서 그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30년 단위로 보면 채권은 주식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주식이 2428%이고 채권은 550%였습니다. 주식이 4.5배나 더 높았죠. 물론 단기적으로 채권의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작은 것은 맞습니다. 이를 두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투자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작은 변동성은 안전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안전하지 않은 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낮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장기간으로 보면 주식의 변동성이 오히려 채권보다 낮았죠.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앞으로도 더 높을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은 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이며 기업계의 집단 지성입니다. 주식은 장래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혁신으로부터 이익을 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부 기업은 생존하지 못하고 파산하겠지만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죠. 이것은 창조적 파괴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적 파괴를 계속 해왔습니다. 1798년 토마스 멜머스는 식량 생산이 곧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10억 명이 훨씬 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은 절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는 60억 명을 넘어가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비만입니다. 물론 일부 신흥국은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지만 이것은 대부분 잘못된 통치에서 비롯된 문제죠. 세계에는 식량이 남아돕니다. 또 1894년 어떤 사람은 런던의 인구 증가와 산업 수요 때문에 마차 수요가 급증하여 1950년이 되면 런던 전 지역에 말똥이 3m나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후 내연기관이 등장해 마차는 사라졌죠. 1868년에는 또 인구포탄이라는 책에서 1970년 기아로 수억 명이 죽을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러나 노먼 볼록의 난쟁의 밀 덕분에 기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크오일 신봉자들은 1970년 되면 석유가 고갈되어 끔찍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석유 소비는 계속 증가하기만 했는데도 매장량은 1980년대보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기술 진보 덕분에 천연가스를 더 많이 발견했고 혁신적인 기법 덕분에 추출하지 못했던 석유까지 추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석유가 고갈된다 해도 인류는 혁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제를 찾아낼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기술 진보가 일직선으로 된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음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발전시키죠. 그리고 그런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라 그 혁신을 포장하고 광고해 판매하는 회사와 주주들입니다. 이윤 동기, 즉 돈을 벌기 위한 동기는 혁신을 만들고 또 그 힘을 압축한 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말입니다. 채권도 좋은 상품이지만 채권은 계약입니다. 약속한 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끝이죠. 미래의 이익은 언제나 그렇듯 증가하며 이를 압축한 존재가 바로 주식입니다. 2장 자산 배분의 지름길.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가 당신의 보유 비중이다. 인간은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재무설계 분야에서 인기를 끄는 지름길은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기법입니다. 템피셔는 이런 주목구구식 투자 기법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 자산 배분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실적의 약 90%가 자산 배분에 의해 좌우되죠. 켄의 회사는 자산 배분을 위 그림같이 생각합니다. 그는 포트폴리오 실적의 70%가 자산 배분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20%는 국가, 산업 같은 세부 자산 배분으로 좌우되고 나머지 10%가 개별 종목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코코아 펩시, IBM과 MS 중 선택을 하는 작업 같은 거죠. 자산 배분이 장기적 실적을 결정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0에서 나이를 빼는 방식은 나이가 같은 사람은 모두 똑같다고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나 미래에 필요한 현금 흐름의 규모, 투자자의 목표 등을 무시하죠.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기대 수익률, 필요한 현금 흐름, 현재 상황 등 여러 요소와 같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죠. 켄은 자신이 자산 배분에 있어 나이뿐만 아니라 시간 지평을 고려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가
60이고 65세에 은퇴를 하니 내 시간 지평은 5년이다. 사람들은 은퇴 시점이나 현금 흐름 소비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시간 지평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큰 실수라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시간 지평은 당신이 자산을 굴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켄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자산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생애가 되겠죠. 만약 당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60세 남성이라면 평균 기대 수명은 21년입니다. 여성이라면 24년 남았을 겁니다. 이 기대 수명을 우리의 시간 지평으로 잡아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부모가 80대 후반까지 살았다면 기대 수명은 평균을 넘어서기 쉬울 겁니다. 시간 지평이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부부 두 사람이 예상보다 일찍 죽어서 은퇴 생활 계획이 빗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거액을 남겨두고 죽었다고 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피해야 할 상황은 사건 지평을 25년으로 잡았는데 85세 넘게 생존하여 자금이 빨리 바닥나는 상황이죠. 빈곤한 노후는 가혹합니다.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시간의 지평을 과소평가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산을 키우지 못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필요 자산을 생각보다 적게 생각하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못한 결과라고 켄은 말합니다. 현재 당신이 생활비로 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면 10년 뒤에 필요한 돈은 6만 7천 달러이고 20년 뒤에는 9만 142달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60세라면 30년은 충분히 더 살 수 있죠. 30년 뒤에도 5만 달러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12만 1000달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현재 10개의 빅맥을 먹는데 100달러가 필요하다면 30년 뒤엔 빅맥 10개를 사는데 240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 수명을 다소 늘려 잡아야 하고 시간 지평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게다가 신기술과 의학의 발전 덕분에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런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시간 지평은 자산 배분에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대 수익률, 필요 현금 흐름, 현재 상황 등 기타 개인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만으로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주먹구구식 기법은 버려야 한다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3장 오로지 변동성의 문제.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다. 투자 위험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변동성을 떠올릴 겁니다. 켄 피셔는 투자자들이 위험과 변동성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변동성은 투자자가 고려해야 하는 핵심 위험입니다. 보유 주식이 단기간에 20% 하락한다면 심장이 멎는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30에서 40% 이상 하락한다면 심장이 으깨지는 기분이죠. 켄은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동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동성은 유일한 위험 요인도 아닙니다. 위험 요소는 수없이 많죠. 변동성 위험 외에 금리 위험도 있습니다. 금리 위험이란 금리가 오르내리면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위험입니다. 2012년 켄이 이 책을 쓰는 시점,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는 평생 자신이 본 최저 금리일 겁니다. 위 그림은 1980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변동성과 함께 30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죠.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켄은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할지는 알 수 없죠. 언젠가 일부 금리는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채권은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30년은 더 길죠. 금리 상승기에 1년에 20% 상승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금리가 1% 상승하면 10년 만기 국채는 마이너스 29.5%, 30년 만기 국채는 마이너스 59.2%가 됩니다. 금리 상승폭이 클수록 투자 수익은 나빠집니다. 이것이 켄 피셔가 말하는 금리 위험입니다. 덧붙이자면 피셔가 책을 쓰고 있는 2012년 무렵 금리는 2.1% 수준이었고 이후 금리는 더 떨어졌으며 2020년 코로나에는 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올려 2023년 2월 현재는 4.5%까지 금리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피셔가 말한 언젠가니 지금인 거죠. 0%에서 단기간 4.5%까지 올렸으니 채권 대학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인플레이션, 정치, 환율, 유동성 등 위험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켄 피셔는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위험이 투자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위험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음식이 없어 저녁에 시리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사람들은 다음에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음식에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향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죠.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은 겁니다. 음식에서 진정 위험한 것은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을 계속 먹는 것인 것처럼 투자에 있어 진정한 위험은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장기 수익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시간 지평이 긴데도 오로지 단기 변동성 위험만을 걱정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장기 목표 달성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대신 채권 비중을 지나치게 높일 겁니다. 그렇게 장기간 주식 비중이 작으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낮아져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20년 뒤 은퇴 후
경우 실제로 필요한 수익률은 9에서 10%였는데 단기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훨씬 낮아졌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죠. 이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회비용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캔은 말합니다.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대개 장기간 강세장이 펼쳐져 극단적인 낙관주의나 도치감이 유행할 때 막연하게 기회비용을 의식합니다. 1990년대 높은 수익률을 본 투자자들이 1999년과 2000년에 갑자기 높은 위험을 떠안고 인기 기술주를 샀습니다. 기술주를 사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 거죠. 이후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2002년 닷컴 버블은 붕괴했죠. 투자에서 기회비용이란 내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의 위험입니다. 캔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변동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회비용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두뇌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강세장이 펼쳐질 때에도 이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관해야 할 때 낙관하고 낙관해야 할 때 비관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 해가 72%나 되는데도 시장을 비관하는 경우가 더 많죠. 기회비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캔 피셔는 말합니다. 변동성이 중요한 위험이긴 하지만 시간 지평 동안 변동성을 떠안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맞을 것이라고 말이죠. 4장,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진 변동성. 주식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이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캔 피셔는 말합니다. 미신에 불과하다면서 말이죠. 변동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높은 변동성이 문제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의 변동성은 높은 수준도 아니며 역사적으로 정상 범위입니다. 2008년과 2009년 중 변동성이 더 컸던 해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투자자는 2008년 대폭락한 뒤 2009년 대폭 상승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표준 편차를 보면 2008년엔 20.1%였고 2009년엔 21.3%였죠.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표준 편차가 작으면 실적이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2008년엔 최대 변동폭이 평균에서 20% 벗어났고 2009년엔 21%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2009년이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001년 말 기준 1926년 이후 S&P 500의 연 환산 표준 편차는 15.6%였습니다. 1998년 표준 편차가 20.6%로 평균보다 훨씬 컸는데도 주가는 28.6% 상승했죠. 또 변동성이 작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1977년에는 표준 편차가 평균보다 작은 9%였지만 주가는 7.4% 하락했죠. 말하자면 변동성은 주가 예측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표준 편차는 과거를 설명하는 척도이며 과거는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증가 추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급증하는 초단타 매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변동성도 커진다고 비난하지만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에 변동성이 증가했지만 2011년에는 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변동성이 증가했을 때에도 과거의 정점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죠. 그리고 증가 추세도 아닙니다. 변동성 증가의 주범으로 몰려 널리 욕먹는 희생양이 투기자들입니다. 캔 피셔는 투기 행위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958년 양파 경작자들은 투기자들이 양파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양파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미시간주 하원 의원이었던 제럴드 포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양파 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죠. 그러면 양파의 가격은 안정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원유의 표준 편차는 33.2%였는데 양파는 무려 205.9%였습니다. 누군가 투기를 금지하여 시장의 병폐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하면 양파의 사례를 떠올리길 바란다고 캔은 말합니다. 투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동성은 예측 지표가 아닙니다. 상승 변동성, 하락 변동성 모두 변동성입니다. 상승 변동성을 얻으려면 하락 변동성도 떠안아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승 변동성이 더 자주 발생하죠. 5장 투자의 이상 원금이 보장된 성장.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누군가 원금을 보장하면서 성장하는 전략을 제안한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캔 피셔는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확실하게 원금을 보장하려면 변동성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동성 위험을 제거하면 주식이 하락하는 해에는 손실을 피하지만 72%나 되는 상승하는 해에는 이익을 얻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만 보유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구매력은 감소합니다. 물론 국채에 투자하면 현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국채는 확실한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국채 가격은 변동하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죠. 이렇듯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변동성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보장 상품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죠. 앞선 장에서 말했듯 시간 지평이 긴 투자자는 변동성이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쪽이 적합하다고 캔은 말합니다. 성장에는 변동성 위험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금 보장의 반대죠. 거듭말하지만 하락 변동 없이는 상승 변동성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락 변동성 없이는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캔은 누군가 이것과 다른 말을
말을 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설령 무심코 혹은 모르고 했더라도 나쁜 말이라고 하죠.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선 더 많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캔은 말합니다.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죠. 원금 보장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장에서 보았듯 20년 이상의 단위 기간에서는 주식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어느 쪽이 기대할 만한 것인지는 알려줍니다. 인간의 이윤 동기가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간 주식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 말은 잘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2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도 경험할 수 있고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달성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러니하게도 변동성을 줄이고 원금 보장을 목표로 한다면 20년 뒤엔 겨우 원금만 유지하는 실적에 그칠 것이고, 변동성을 떠안으며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면 수익률은 물론이고 원금 보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6장 GDP와 주가의 괴리가 폭락을 부른다. 주가 상승률이 GDP 증가율을 훨씬 넘어섰으므로 주가가 폭락해야 한다. 주가 상승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훨씬 넘어섰으므로 주가는 버티지 못하고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겁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실질 성장률의 장기 평균은 3%인데 미국 주식의 성장률은 평균 10%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장기적으로 두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면 주식은 장기간에 걸쳐 폭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 수익률과 GDP 성장률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캔은 말합니다. 주식의 수익률은 GDP 성장률 보다 높을 수 있고 높아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면서 말이죠. GDP가 무엇이고 주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GDP는 산출량 척도이지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닙니다. GDP는 국내 산출량을 측정하는 결함투성이의 불완전한 척도입니다. 국가의 자산이나 부를 측정하지도 않고 단지 경제의 흐름을 측정하는 척도일 뿐이죠. 게다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GDP는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도 아닙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으므로 GDP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입 초과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중간재를 많이 수입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팔거나 수출합니다. GDP로는 이런 이득을 파악할 수 없죠. 정부 지출이 감소하면 GDP는 줄어듭니다. GDP가 줄어드니 정부 지출 감소는 나쁜 일일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은 돈을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파산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기업의 자리는 창조적인 다른 기업이 대체하죠. 반면에 정부는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낭비를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금을 더 거두면 되죠. 사람들은 피거스 국가들의 과도한 부채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캔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채 수준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 국가의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식에 대해 논의해보죠. 지금까지 논의한 주가 상승률과 GDP 증가율의 괴리론과 비슷한 다른 주장 하나가 주가가 너무 빨리 상승했으므로 폭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S&P 500의 장기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장기간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급등한 뒤 거대한 폭락이 두 번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런데 차트에서 1929년을 보죠. 하락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트에선 우리가 아는 대공황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다음 차트를 보죠. 이 차트 역시 장기 수익률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죠. 두 차트는 모두 같은 데이터입니다. 전자는 선형 눈금에 그렸고 후자는 로고 눈금에 그렸을 뿐입니다. 선형 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이고 로고 차트는 기간이 아니라 특정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칸을 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100에서 200으로 증가하나 1000에서 2000으로 증가하나 둘 다 100%의 상승이므로 같은 기울기로 보인다는 거죠. 장기 수익률을 분석하기에는 로고 차트가 더 적합합니다. 숫자가 커지면서 오는 왜곡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요컨대 1980년 이후 주식 가격이 갑자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말이죠. 주식은 현재나 미래의 GDP의 일부가 아니라 회사 소유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회사의 미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죠. 위 그림은 S&P 500 기업의 주당 이익과 S&P 500 지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둘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간 GDP 성장률은 주가 상승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회사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GDP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캔피셔는 말합니다. 7장 10% 수익률이 영원히 주식 수익률이 10%라면 총 수입에서 10%씩 영원히 꺼내 쓸 수 있겠군.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하며 일장을 다시 봐야 한다고 캔피셔는 말합니다. 반면에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을 꾸준히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부터 영원히 평균 10% 수익이 나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년 10%를 찾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캔은 이런 낙관론을 어느 선까지는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년 10%씩 꺼내 쓰려는 계획은 끔찍한 재앙을 부른다고 말하죠. 변동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논의했듯 주식은 단기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아서 장기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표는 S&P 500의 연 수익률 범위와 빈도를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빈도는 20% 이상의 수익률이죠. 그 다음 많은 빈도는 0에서 20%의 수익률입니다. 10% 근처의 수익률은 드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익률의 평균은 10%이지만 실제로 상승할 땐 20% 이상 상승했으며 하락할 때도 그 이상 하락했다는 겁니다. 10%씩 꾸준히 달성해 평균 10%가 아니라 20% 이상 오르고 40% 이상 빠지면서 평균이 10%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 매년 10%씩 찾으려고 계획했다간 마이너스 40%인 해에도 10%를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달러였던 포트폴리오가 80만 달러로 감소했다면 다시 100만 달러가 회복할 때까지 현금 인출을 중단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80만 달러를 새 기준으로 삼고 10%를 인출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계획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해야 할까요? 책에선 전체 목표를 설정한 다음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지도록 자산을 배분하라고 애매하게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다른 저서인 풍요로운 은퇴를 계획하라를 참조하라고 하네요. 8장 고배당주로 확실한 소득을.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확보해야겠어. 고배당주가 잔뜩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최적 자산 배분이 되기 어렵다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의 주요 카테고리는 모두 인기를 끌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고배당주도 예외가 아니죠. 가치주와 성장주가 시장 주도권을 주고받듯이 소형주와 대형주도 번갈아가며 시장을 주도합니다. 고배당주 역시 주식 카테고리 중 하나에 불과한 거죠. 실적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더 작은 것도 아닙니다. 배당이야말로 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진심으로 믿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더 낫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죠. 배당은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익을 재투자하여 주주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런 기업은 새 장비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인수할 때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재투자하더라도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회사는 배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또 회사가 배당을 지급한 다음에는 주가가 대략 배당만큼 하락하죠. 결국 회사는 소중한 현금을 내주는 겁니다. 아울러 배당에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언제든 배당을 줄일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신용위기엔 은행들도 배당을 삭감했죠. 배당금 지급이 회사가 건전하다는 증거라는 생각도 미신이라는 말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현금이 넘쳐나므로 매우 건전하고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건전한 회사로 봐야 한다는 논리지만 전혀 아니라고 켄은 말합니다. PG&E라는 오랜 기간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배당 수익률 상승은 주가 하락의 결과였죠. 지금은 사라진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 몇 주 전인 2008년 8월에도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배당은 안전을 보장하는 신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채권 이자는 어떨까요? 현금 흐름을 채권 이자의 상당 부분 의지한다면 이는 포트폴리오에 채권 비중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했듯이 채권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죠. 배당이나 채권에서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과 채권 이자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퇴한 사람이든 은퇴를 앞둔 사람이든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보다 투자 총 수익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배당주와 채권을 잔뜩 채우지 않고서도 현금 흐름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켄 피셔는 왜 주식을 팔려 하지 않는 라고 질문합니다. 주식은 팔라고 있는 거라면서 말이죠. 이른바 자가배당 전략입니다. 대부분은 보유주식 매도를 꺼립니다. 전장에서 말했듯이 이 방법을 쓰기 어려운 해도 있지만 개별 종목을 사고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우 쌉니다.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을 최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식을 팔아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켄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책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네요. 9장 소형주가 항상 우월한가? 소형 가치주가 다른 주식보다 낫지. 전문 투자자와 열혈 지지자들이 흔히 빠지는 미신이 있습니다. 소형 가치주가 본질적으로 우월하고 영원 무궁하도록 우월한 실적을 유지할 거라는 믿음이죠. 켄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실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소형 가치주에만 투자했을 거라면서 말이죠. 현실은 대형 성장주만 사는 사람도 있고 기술주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량주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국의 중형 제약주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를 고집하던 사람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상당 기간 고수익이 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어. 이제는 놓칠 수 없지. 이제부터는 여기에 잔뜩 실어야겠어. 그런 아이들은 결국 막차를 타기 일쑤죠. 그러고 나면 이들은 자신이 잘못을 또 인정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다른 카테고리가 최고라고 믿으며 또 갈아탑니다. 단지 유행 따라가기일 뿐이죠. 그런 아이들은 유행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행 따라가기가 나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최근에 X 카테고리에서 실적이 우월했으므로 X 카테고리가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 그 카테고리가 항상 우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카테고리가 본질적으로 항상 낫다고 믿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기본 신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신조를 부인한다는 뜻이죠. 경제학 원론은 수요와 공급은 열망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열망은 일반적으로 감소하죠. 공급 역시 열망에 좌우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열망은 증가하죠. 소형주나 기술주 같은 특정 분야의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올라간다면 신규 상장이나 증자같이 공급을 하려는 열망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가격이 상승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 증가하는 일도 있죠. 이른바 포모라고 불리는 현상도 그런 예입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 나만 놓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가격과 비례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미디어나 전문가들은 주가의 움직임을 온갖 요소로 설명하려 들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주가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모든 요소를 압도하죠. 주식 공급은 장기적으로 거의 무한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그 패턴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이 카테고리에서 저 카테고리로 불규칙하게 떠돌아다니죠.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것은 없다고 캐는 말합니다. 즉 투자자는 한 카테고리와 영원한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현실을 못 보게 하는 일종의 편견이죠. 10장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면 을에 튀어나오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켄 피셔는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며 명확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입니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항상 변동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융이론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고 단기 변동성이 낮아지면 수익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하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은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의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봐 두려워집니다. 일단 빠져나와서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강세장의 시작 시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면 왜 약세장의 시작인 시장의 고점에서 팔지 못했을까요? 이번 투자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라고 해봅시다.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약세장이 끝났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확실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한 때, 이때가 바로 약세장이 바닥에 도달할 무렵이죠. 모두가 확실히 느끼는 확실성은 거의 예외 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비싼 착각입니다. 약세장의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운이 좋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에 기대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강세장 정점은 대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새로운 약세장은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약세장은 약세장처럼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죠. 강세장에서도 나타나는 변동성 높은 횡보 국면처럼 보일 뿐입니다. 켄 피셔는 주식시장을 모욕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이 모욕의 대가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장기간 모욕을 줘서 최대한의 손실을 입히는 거죠. 강세장의 정점을 이어감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시장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약세장이 왔다는 것을 너무 쉽게 파악하고 달아나 모욕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새 강세장이 시작되어 한참이 지난 다음에도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강세장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상황이 이토록 나쁜데 무슨 강세장이야? 실제로도 모든 상황이 나쁠 겁니다. 강세장은 흔히 경기 침체가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시작하기 때문이죠. 주가는 상황이 개선될 때 급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대충돌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도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의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 주가는 급등하죠. 이른바 V자 반등 효과입니다. 어리석게도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기다리다가 초기 V자 반등이 주는 막대한 수익을 놓치면 이는 이전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강세장 초기 수익률을 놓치면 후회하게 됩니다. 강세장의 평균 수익률은 21%이지만 강세장 첫해 평균 수익률은 그 2배가 넘죠. 그리고 첫해 수익률의 거의 절반이 초반 3개월에 나옵니다. 시장은 교활합니다. 약세장 말기처럼 강세장 초기에도 변동성을 키워 대형 강세장이 절대 오지 않을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V자에서 바닥은 거의 예외 없이 1년 동안
유지됩니다. 거의 모든 강세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V자 반등 대신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L자 흐름을 기대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강세장이 L자 불황으로 이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단 한 번뿐입니다. 주가가 바닥에 도달한 다음에도 급등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소련이 위세를 떨치고 나치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위협했던 기간만이 V자 반등을 가로막은 유일한 사례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단지 반등 시점을 미뤘을 뿐입니다. 주가는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11장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 손절매가 내 손실을 막아줄 거야.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캠피셔는 말합니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날리는 기법인 거죠. 이 비싼 미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손절매도 유행을 탑니다. 강세장 말기에는 손절매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죠.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 경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 회의론은 먹고 자라며 낙관론 속에서 무르익은 다음 도치감에 빠져 죽음을 맞이한다. 손절매를 지지하는 사람은 주로 비관론과 회의론이 팽배할 때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손절매가 폭락에서 오는 대량 손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면 주식을 무조건 팔죠. 따라서 보유 주식이 80% 폭락하는 재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캔은 말합니다. 물론 금융회사 영업 직원들은 틀림없이 손절매를 권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절매가 수익률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매매 횟수를 늘려주므로 직원들에게 보수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손절매는 영업 직원에게만 이로운 기법일 뿐 고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절매가 효과적이라고 믿으려면 주가에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주가에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 주가의 흐름을 보고 미래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락하는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상승하는 주식은 계속 상승한다는 의미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모멘텀 투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전설적인 모멘텀 투자자 5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나요? 캔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손절매와 모멘텀 투자는 아무 효과가 없다면서 말이죠. 주가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주가 흐름은 오늘이나 내일의 주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손절매 지지자들은 계속 하락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주식은 장기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상승한 종목이 반드시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알 겁니다. 손절매는 우리 두뇌 중 동굴에서 살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부위를 자극합니다. 이 부위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에 훨씬 민감하죠. 이런 본능에 따르면 투자자는 손해를 볼 겁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한사코 손절매를 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20%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기준을 초과해서 하락하면 손절매가 발동하여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은 왜 20% 하락했을까? 시장 전체가 조정을 20% 받으면서 이 주식도 휩쓸려 그만큼 하락한 것인가? 시장에서는 매년 한 번 정도의 조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종목이 전체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그 종목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들이겠다고 다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허튼 소리라고 캠피셔는 말합니다. 자동으로 팔아버린 종목을 무슨 근거로 사들인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그 종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면 손절매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엔 손절매를 다른 각도에서 보죠. 당신이 $50에 산 주식이 $100로 상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당신의 친구가 $100에 이 종목을 사자 곧 20% 하락하여 $80가 되었습니다. 당신과 친구 둘 다 이 종목을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친구만 팔아야 하나요? 친구에게는 20% 하락이지만 당신에게는 아직 60%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친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손절매의 문제입니다. 그냥이라는 말 외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냥은 전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놓칠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만 확실히 늘릴 뿐이죠. 그리고 실적을 높여준다는 보장은 없는 반면 실적을 낮춰준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손절매는 익절매라고 불러야 한다고 캠피셔는 말합니다. 요점은 기계적인 매도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12장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높은 실업률이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거야. 실업률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후행지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실업률은 높든 낮든 과거 경제활동이 빚어낸 결과이지 미래 경제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실업률이 낮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업률이 높다고 침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CEO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식회사의 CEO라고 가정해보죠.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비용 절감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며 공급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죠.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절감했으므로 마지막 수단인 해고를 생각합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직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회사가 위험에 처하죠. 회사가 파산하면 실업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침체기를 견뎌내면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단행합니다. 직원 수를 줄인 덕분에 수익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고용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랬다간 이사회가 당신을 해고할 겁니다. 직원들이 현재 매출을 잘 소화해내고 있는 데다가 인원 감소에 대응해 업무 방식을 혁신했죠.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성 향상 덕분에 매출이 조금만 증가해도 이익은 대폭 상승하죠. 이것이 침체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마침내 매출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도 당신은 서둘러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계약직부터 뽑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매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확신하는 시점에서 정규 채용을 늘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침체가 끝날 때까지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들어간 다음에도 한동안 실업률이 더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현상도 수긍이 갑니다. 위 그림은 과거 실업률과 침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침체가 끝나기 전에 실업률이 하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 침체가 끝난 다음에는 흔히 실업률이 증가했고 이후 얼마간 높은 상태를 유지했죠.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침체는 항상 실업률이 저점에 도달했을 때 시작합니다. 이번엔 실업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죠. 사람들은 높은 실업률이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주식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최고의 선행 지표입니다. 위 표에서 과거 데이터를 확인해보죠. 실업률의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과 이후 12개월의 주식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실업률은 정점에 이르기 6개월 전부터 이후 12개월의 주식 수익률도 보여주죠. 실업률 정점 이후의 12개월 평균 수익률은 14.8%였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 6개월 전에서 12개월 이후의 평균 수익률은 31.2%였죠. 이 자료는 실업률이 높고 계속 상승하는 중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실제로 상승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침체의 결과가 높은 실업률입니다. 높은 실업률이 먼저 나타나서 악재로 작용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호재일 수 있다는 말이죠. 실업률은 대개 침체가 끝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높기 때문입니다. 침체는 높은 실업률을 만들고 높은 실업률은 기업의 이익 증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는 침체에서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가장 먼저 움직이죠. 그렇지만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지출이 줄 테니 경제가 타격을 받고 주식도 타격 입지 않을까요? 그러나 2009년 경기가 바닥에 가라앉은 이후에도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상태인데도 말이죠. 미국의 소비 지출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침체기에도 많이 감소하지 않고 회복기에도 많이 증가하지 않죠. 소비의 67%가 서비스 부분이며 22.2%는 의료와 같은 비내구재이기 때문입니다. 침체의 소비를 줄이는 부분인 자동차나 TV 같은 내구재는 전체 소비에서 10% 남짓이죠. 이런 이유로 과거의 몇 번의 침체에도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주로 기업들의 투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야말로 경제의 변동을 일으키는 주역이죠. 생산자들이 생산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소비할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스마트폰을 발명했고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살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세 기업들이 급증하여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앱을 설계해 제공하죠. 이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혁신은 더 많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즉 기업들이 혁신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침체를 부르는 것이지 실업률이 침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3장 미국은 부채가 과도하다. 미국은 부채가 과도해. 그래서 문제야. 미국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연방 부채가 나쁘다고 생각하며 부채가 증가할수록 나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개인 차원에서는 부채는 문제없고 합리적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곤경에 빠지기도 하지만 부채 없이 집이나 차를 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잘 관리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또 기업의 부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겁니다. 기업들은 새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부채를 일으키죠. 이런 활동은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가 정부 부채에 대해서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독설까지 퍼붓죠. 켄 피셔는 자신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정부보다 우리가 훨씬 더 현명하게 소비하기 때문이죠.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사회 전체는 평균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과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자비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리석게 소비한다는 것이 정부 부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채 없이는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정 부채 수준이 있을까요? 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위 그림은 미국 공공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책을 쓰는 시점인 2012년을 보면 높은 상태죠. 그러나 1946년의 정점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점 이후에는 경제가 몰락하기는커녕
강하게 성장하고 기술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영국은 부채가 정점일 때 GDP의 250%까지도 넘었었습니다. 그러고도 영국은 1세기 동안 초강대국이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는 어떨까요? 그리스의 문제는 부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는 경제가 경쟁력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죠. 켄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쟁점은 부채가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채는 증가했지만 금리가 낮아져 비용은 더 감소했죠. 켄은 문제가 생기려면 부채가 50% 증가하는 동시에 금리도 200bp 급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지는 의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책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현재 미국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부채는 더 증가했고 낮았던 금리는 인플레이션 여파로 4.5%까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준일까요? 켄 피셔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부채 규모보다도 국가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미국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나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부채 감당 능력이 부채 규모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부채를 외국인들이 지고 있어 두렵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이 위험할 정도로 미국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부채의 36.2%는 미국 투자자들이 들고 있고 연방정부가 30.2%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0.6% 들고 있으며 그중 7%만이 중국이 들고 있죠.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중국의 미국채 매도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중국이 미국채를 일시에 대량 매도한다고 미국이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 이전에는 미국은 이자만 지급하면 되죠. 중국이 팔아도 미국은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자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국채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팔려고 할까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중국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채권 이자율은 올라가죠. 높은 이율의 미국채를 원하는 투자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 미국채를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정육점과 양조장, 빵집의 주인들처럼 중국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채를 샀을 뿐입니다. 중국은 많은 외화 보유고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채를 산 겁니다. 중국이 가진 외환 보유액을 수용할 만한 국채 시장은 미국채뿐입니다. 미국은 부채 때문에 허약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은 그리스와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죠. 부채는 현명하게 사용하면 건전한 경제를 이루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 총액에 속을 태울 필요 없다는 말이죠. 상환 능력만 보면 됩니다. 미국은 부채 상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충분하며 앞으로 장기간 그럴 겁니다. 14장 달러 강세면 주가가 상승한다. 달러 강세가 낫지. 사람들은 달러 환율이 마치 수많은 질병을 알려주는 증상인 것처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약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데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니 성장률이 하락할 거라는 거죠. 달러가 약세일 때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달러 강세가 좋다는 뜻은 아니죠. 이것은 미신입니다. 환율은 통화의 다양한 특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환율의 약세와 강세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죠. 한 통화가 약세라는 말은 다른 통화에 비해 그렇다는 겁니다. 유로나 파운드 같이 다른 통화가 강세면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다른 통화들이 약세가 되죠. 달러 약세가 미국에 불리하다면 다른 통화의 강세는 그 나라의 경제에 유리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강세는 한국에 유리한가요? 켄 피셔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가 강세로 가면 한국의 수출 기업은 수익이 감소합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1달러짜리 물건을 미국이든 어디든 팔면 1200원을 버는데 원화가 강세일 땐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팔면 1100원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식이 환율의 강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 주식과 외국 주식은 반대로 움직여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 주식과 외국 주식은 대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켄은 달러 환율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친 달러 약세 때문에 주식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라고 하죠. 15장 혼란은 주가를 떨어뜨린다.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땐 주가가 못 오르지. 흔히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매우 겁나는 상황, 심각한 악재, 지나친 위험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말이 이번엔 다르다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을 보죠. 요즘 지정학적 긴장이 유독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중동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도 내내 긴장 상태였습니다. 냉전 기간엔 미국 바로 아래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직후엔 미국 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체르노빌에 비하면 일본의 원전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미국은 석유 파동, 파업, 침체, 폭동, 초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핵의 스캔들, 탄핵도 있었고 테러 공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사건 속에서도 주식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약세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혼란이 생겨온 약세장이 아니었죠.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지정학적 같은 혼란이 주식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과 충격 속에서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켄 피셔는 역사를 통틀어 변치 않는 요소 하나는 자본시장의 회복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이윤 동기는 매우 강력한 요소입니다. 이윤 동기는 자본주의의 근간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자본주의적인 나라가 더 번창하는 이유죠. 인류가 난관에 직면해도 이윤 동기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본시장이 회복력이 강한 것은 인류의 회복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편에 돈을 건 사람은 빈번히 실패했죠. 16장 뉴스를 이용하라. 뉴스에서 들었으니까 틀림없을 거야. 이것도 이번엔 다르다와 함께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말입니다. 캠피셔는 28년 넘게 포브스의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칼럼을 쓰면서 뉴스 해석이라는 난제를 종종 다루었습니다. 미디어에서 2번 이상 읽거나 들은 투자 아이디어나 사건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여러 해설자가 옮겨 쓰는 동안 낡은 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켄의 말이 뉴스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뉴스는 투자자의 친구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대부분 주가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더라도 곧 반영될 겁니다. 매매할 기회는 지나갔죠. 단기 등락을 잡으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남들이 보는 뉴스를 보면서 남들과 똑같이 해석하면 당신은 무리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켄은 뉴스가 심리지표로 삼기 좋다고 말합니다. 심리는 핵심 요소이죠. 소비자 신뢰지수로 심리를 측정하는 사람이 매우 많지만 이것은 지난달의 심리지표일 뿐입니다. 신뢰도 조사에 예측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죠. 주식이 미래지향적이라면 저널 심리지표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신문 서너 개를 훑어보면 사람들의 전반적인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심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죠. 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극단적인 심리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도치는 대개 나쁜 신호이고 강세장에 나타납니다. 반면 극단적 비관은 약세장의 바닥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죠. 둘의 중간 심리가 정상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투자와 마켓 사이클 법칙에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투자자 심리만 알면 된다고 했었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디어는 구독료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광고를 내주고 돈을 받습니다. 광고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선 시선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폭력적인 뉴스는 이목을 끕니다. 반면에 훈훈한 이야기는 눈길을 끌지 못하죠. 그래서 화재, 소동, 살인 등을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했듯 인간의 뇌는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쁜 소식이 잘 팔리는 겁니다. 뉴스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다룬다면 이는 단지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사업적 판단일 뿐입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가 수익을 위해 상황을 극대화하여 보도할 뿐이죠. 말했듯이 미디어는 상황을 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먼저 미디어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고 주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는 사건에 대응해 거래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디어가 말하는 반대로 하라는 뜻도 아니죠. 미디어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견해는 무시하고 육하 원칙에 따른 사실만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냉정하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견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념은 눈을 멀게 하는 편견입니다. 17장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 이 상품에 들어가야 해 기막히게 좋은 투자라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야.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 거의 모두 거짓입니다. 2009년 켄 피셔는 저서인 금융사기에서 금융사기의 징후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버나드 매도프 피라미드 사기가 드러난 시점이었죠. 켄은 이 사기를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산운용사가 수탁자를 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기 가능성을 알려주는 첫 번째 징후죠. 매도포가 수탁과 자산운용을 둘 다 통제했으므로 입출금 내역서를 조작해서 돈을 빼돌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켄은 만일 운용과 수탁을 분리하여 투자 자금을 유명한 대형 수탁사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금융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수탁 운용자와 수탁자가 같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두 기능을 분리해서 고객들을 보호할 수도 있죠. 켄이 말하는 금융사기의 가능성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용사가 수탁자도 겸한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다른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를 살 수 있는 것이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계속 높다. 지나치게 높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다. 투자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화려하다. 지나치게 복잡해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신에게만 투자 기회를 준다는 식으로 운용사가 혜택을 강조한다. 자신이 직접 운용자의 신뢰성을 조사하지 않고 지인의 추천을 믿는다. 어느 회사를 이용하든 그 회사의 신뢰성은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 징후 중 하나라도 있으면 경계해야 한다고 켄은 말합니다. 사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률이죠. 매도포가 사용한 수법입니다. 그가 매년 고객에게 보고한 수익률은 10에서 12%였습니다. 시장이 폭등했을 때도 10에서 12%였으며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10에서 12%였죠. 안정성은 마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두뇌는 안정성에 쉽게 매료되므로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일이 없죠. 두 번째로 흔한 사기 수법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다룬 안정성에 호소하는 수법은 변동성을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용하는 것이고,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수법은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앨런 스탠퍼드는 주식도 아닌 단기 금융 상품을 팔면서 주식처럼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죠. 예컨대 3개월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려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원래 원리금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하면 누구든 원금을 보장하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켄은 자신 역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누군가 와서 엄청난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권유한다면 이것은 거의 사기라고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처음 한동안은 약속한 돈을 보내주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실제로 투자 수익이 아니라 대개 새로 가입하는 피해자들의 돈이죠. 전형적인 피라미드 기법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어 신뢰를 얻는 것은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흔히 피해자를 이용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이번 장의 교훈은 지나치게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라면 10중 8구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고 켄 피셔는 말합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책은 말 그대로 미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틀렸다고 증명하는 식으로 이어지죠. 다만 아쉬운 점은 책 안에 대안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당은 기업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며 따라서 투자자는 배당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미신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독자로서 당연히 드는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죠. 자산 배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에서도 그랬습니다. 대안을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죠. 물론 그렇다고 켄 피셔에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켄 자신의 다른 책을 보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켄 피셔는 저서가 워낙 많죠. 그중 이 책은 상당히 가벼운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이 한 권의 책으로는 그의 투자 철학을 전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저서를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